you can read them, is asked to because you're always concerned with driver's sea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인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 미국은 광주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광주 MBC 취재진이 최근 5.18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악관 회의에 상세한 내용이 담긴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의 일부가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특별 좌담을 통해 이 메모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더 나아가서 메모의 자료적인 가치와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좌담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5.18을 꾸준히 연구하고 책도 쓰신 분이십니다. EJ 5.18 기념재단 자료위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은 군사와 안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전광호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끝으로 오늘 좌담에서 다룰 메모를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기자입니다. 광주 MBC 김민정 기자 자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메모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메모를 작성하신 분이 니콜라스 플랫, 당시 미국의 국방부 부차관보였나요? 어떻게 해서 니콜라스 플랫을 만나게 됐고 또 메모를 확보하게 됐는지 경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니콜라스 플랫이라고 하면 사실 국내에서 흔하게 들어봤던 그 미국 관료 이름은 아닌데요. 저희가 처음 니콜라스 플랫을 인터뷰하기로 했던 건 이제 5.18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미 많은 정보들이 인멸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5.18 당시에 한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서 정보를 좀 주고받았던 미국,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보를 직접 보고받았을 미국의 고위 관료들을 접촉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재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협업 취재를 했던 게 팀 셔록 기자라고 1996년 당시에 체로키 파일을 발견하셨던 이제 기자거든요. 이제 이분하고 함께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아니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 같이 좀 알려진 인물들 외에 어떤 인물들을 더 추가로 접촉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 니콜라스 플랫의 이름이었고요. 사실 그 1980년 5월 27일 군이 전남 도청에 재진입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던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이 바로 이 회의에 실제 참석자였는데요. 처음 이 이름을 접하고 나서 연락처를 쉽사리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글하고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연락처를 수소문했고요. 그래서 뉴욕에 이 사람의 사무실이 있다는 걸 알아내서 수차례 접촉을 한 끝에 굉장히 어렵사리 인터뷰 수락을 미국으로 출발하던 당일에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분을 접촉을 했을 당시에는 기대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7년 전에 있었던 회의고 이게 한 75분 정도 이뤄진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당히 많이 잊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메모의 존재를 알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모르고 갔는데 저희가 사무실에 도착해서 인터뷰를 시작할 때쯤에 이 사람이 그 37년 전에 있었던 그 회의에 메모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좀 메모를 자주 하는 성격인데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세히 메모를 다 해뒀다라고 하면서 원한다면 읽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전율이 돋는 순간이었어요. 실제로 이 회의록을 읽기 시작하는데 실제 참석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모두 다 생생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취재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다 이런 직감이 왔었고요. 그렇군요.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회의의 결론부 정도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 결론부에는 전혀 전두환 씨의 이름이 등장을 하질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화에는 전두환 씨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점이 일단 취재 기자로서는 좀 놀라운 점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에게 이 자료 자체를 이제 공개를 하거나 제공을 하려고 가지고 온 거는 아니었고 네.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참고를 하려는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는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니까 조금만 찍고 싶다 했고 결국엔 이 수기 메모 한 10페이지 정도를 플래시 저희에게 직접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착 촬영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광주 MBC 취재 전에는 이 메모가 있었다는 게 알려진 적도 없고 미국에서조차 이게 지금 알려진 게 처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사적인 그런 메모인데 이분이 이제 사적으로 그렇게 37년 전에 메모를 전부 해놓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네.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 도입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회의가 열렸던 게 80년 5월 22일 어떻게 보면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로 우리 이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날 미국에서 광주 상황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 백악관에서 당시 22일이면은 광주에서 어떤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5월 22일 상황은 백악관 5월 22일 그 회의가 열린 시각은 네. 제가 13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워싱턴하고 시차가 광주 있으니까. 시차가 예, 예. 있어서 그래서 광주는 5월 23일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2일이 하루가 완전히 지나고 네. 그 다음 날이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5월 21일 날 금남로에서 집단 발포가 오후 1시부터 한 4시나 5시까지 진행이 되다가 네. 오후 5시경에 이제 계엄군들이 퇴각을 하게 되죠. 광주에서 물러나면서 외곽 봉쇄 작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막 나갔을 때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죠. 네. 이제 그 다음 날 계엄군들이 퇴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청회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도청을 같이 들어가게 됐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5월 22일 날 상황은 어떻게든 질서를 수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시민 수습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오후에는 학생 수습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기 문제였습니다. 네.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가 일부에서는 무기를 회수를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더 방어를 펴기 위해서 질서 정연하게 어쨌든 간에 서로 질서를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네.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계엄 당국하고 협상을 시도를 하면서 첫 번째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잡기 위한 노력을 네. 다각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기 회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의 5.18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 판가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큰 흐름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격렬하게 이렇게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립을 하다가 계엄군들이 물러가니까 시민들이 그야말로 평화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큰 어떤 전환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백악관에서 국무부 장관이 주재를 하고요. 또 국방부 장관도 참석을 하고 그런 광주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을 것 같은데 이 회의가 열렸던 어떤 이유, 비중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국무장관이 주재하고 국방장관 그리고 CIA 국장 네.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 이렇게 미국 대외 정책의 주요 정책 결정자 4명을 두려면 그렇게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4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합참 그 주요 수뇌부가 함께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의 작성자인 닉 플랫도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얘기했었고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나름대로 절박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서 그 중요한 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 회의의 참석자가 전부 15명인데요.
합참과 국방부를 포함해서 군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6명이고 그리고 그 국가안보회의실에 도널드 크레그가 아시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주요 역할은 사실 아시아 정보 담당이거든요. 네. 이 사람하고 그 스탠스필드 터너 CIA 국장을 합하면 정보 분야에서 2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사 정보 분야를 합하면 8명입니다. 그래서 군사 정보 분야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상당히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부 출신은 국무부를 대표해서는 4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군부의 요직들이 다수가 핵심 요직들이 참여했던 회의다. 당시 이제 한미 관계를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관계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시 5.18, 80년 5.18이 우리가 있었던 당시에 한미 관계 우리가 특히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관계였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군사적으로 그 당시 상황, 저희가 이제 비단 1980년뿐만이 아니라 한 네. 1978년도부터 네. 그 군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을 맞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45년도에 미군이 한국에 최초 주둔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다시 주둔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주한 미군이 쭉 우리나라 방위의 일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한 미군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한 유엔군을 대표해서 즉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던 그런 때였었거든요. 네. 그러던 것이 이제 1978년도에 한미 연합사령부로 이게 그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네. 한미 연합사령부로 체제가 개편이 됐다는 것은 요즘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그 부상될 가능성이 많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한미 연합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1978년도에 최초로 창설이 되었고 1980년도 우리 광주 민주화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작전 통제권의 문제와도 이제 깊은 관련을 갖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의 핵 보유 문제입니다. 네. 한국의 핵 보유 문제인데 이번 그 취재에서도 이제 그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도 새로이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이 최초의 그 핵무장을 하려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그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197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백곰 미사일이라고 그 나이키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었던 나이키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로 바꾸어 가지고 개량을 해가지고 직접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978년도 근방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인 핵 우산을 포기를 하고 네. 미군의 핵 우산 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 두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1980년 5월 상황이면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새로운 어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이제 분기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군사적 관계, 특히 80년 5월 학살의 장본이었던 신군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그 내용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d I would also have been calling for assistance to suppress the unrest. Had it morphed into a bigger thing, we would have been much more aggressive in dealing with it. 네, 화면을 보면은 그 광주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그러니까 신군부가 광주 상황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취재 과정에서 상당히 메모, 또 아까 그 존 위컴 전 사령관의 인터뷰를 보니까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취재 포인트를 뒀던 부분은 네. 뭐 당연하겠지만 이 메모가 아무래도 37년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전에 나왔던 저희가 확보했던 자료들과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새로운지 그 부분이 취재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그걸 위해서 이 수기 메모 그리고 플래시했던 증언을 좀 복구하는 게 저희는 급선무였고요. 일단은 확보된 수기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페이지 정도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대조를 좀 해보니까 플래시 실제로 읽어줬던 부분하고 메모가 전부 이렇게 양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약간 메모 몇 장은 좀 누락을 하고 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걸 전부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걸 두 개를 대조하고 비교해서 하나하나 복구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요. 네. 또 이렇게 민감한 자료다 보니까 해석도 상당히 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 역시 초벌 그리고 재번역 그리고 다시 감수까지 거쳐서 네. 좀 공을 들여서 완성을 해 나갔고요. 그렇게 복구된 전문을 니콜라스 플랫 당사자한테 다시 한번 보내서 이 전문 내용이 모두 맞는지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 완성된 전문을 보고 또 그 맥락을 다 읽어보면요. 이 메모를 통해서만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좀 꽤 나오는데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첫째로 미국이 신군부의 무력 진압이 더 규모가 커지거나 혹은 좀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유사시에는 미군이 한반도에 증파하는 비상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네. 게 일단 좀 놀라운 점이고요. 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난달에 미국에서 진행을 했던 그 위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에서는 조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하고는 약간 그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인데요. 여태까지는 미국이 이런 것들을 전부 좀 묵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도까지만 뭐 추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위컴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북한 공격을 비단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민들의 어떤 시위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도 미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라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네. 되는 부분이고요. 또 놀라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보안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이 메모를 보면 전두환이 청와대로 입성할 경우에는 모른 척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에 그 도청 앞에선 유혈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죽은 상황이었는데도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회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국무장관이 주재한 게 아니고 군부의 핵심 요직들이 사실은 다수를 참여했고요. 회의에.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 아예 광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전제로 한 회의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당시 회의의 그 성격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회의의 참석자들 그 구성 자체부터가 군부 군사적인 정책 결정자들이 많거든요. 네. 결국은 이 상황을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국무부 인사들도 4명이 참석했었지만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국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또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그런 의사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 국방에게 국무장관이 계속해서 그 정세 판단과 정책 결정을 맡기다시피 하면서 그 대책을
질문하고 또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성격을 또 드러내는 어떤 그 측면이 뭐냐면 국무부 쪽에서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로 이 사태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 카터 인권외교의 상징으로 국무부에 설치되었던 그 인권 담당 차관보, 네. 당시 패트리샤 데리안 여사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패트리샤 데리안 여사가 광주 상황이 무력으로 진압된 다음에 아마 5월 30일일 겁니다. 그때 언론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기의 역할이 자기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국무부 인사들조차도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만을 언론에 토로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뉴욕 타임스 이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당시 광주 시민군 입장에 특히나 이제 미국의 어떤 중재, 시민에 대한 지원, 사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백악관 회의에서는 인권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개입을 논의를 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 생각도 저도 이제 5.18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자료로 드러난 그 백악관 회의의 성격이 네. 그동안에 회의록으로 지난번에 드러난 자료들은 면밀하게 읽어봤었는데 그거다고는 굉장히 그 회의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방금 이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군사적인 성격, 군사 작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특히 보니까 5월 22일 이 PRC 회의, 백악관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아마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어느 정도 방조하는 듯이 사태의 진행들을 이렇게 보다가 네. 5월 22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원래 각종 우리나라 군 문서들을 보면은 5월 23일께 이렇게 광주를 다시 재진입을 해서 장악을 하겠다. 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늦춰집니다. 그런데 그 늦춰진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여기가 다 나와 있어요. 5월 25일 이후 적어도 2, 3일 후에까지는 진입을 해서 안 된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미군이 그 여러 가지 부대가 이동하는데 전개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한미 연합사하고 이 우리나라 육본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이런 책임자들 사이에서는 긴밀하게 그런 날짜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는 날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같이 미국 큰 구상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광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또 나름대로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니콜라스 플랫의 메모를 이렇게 보면 아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런 조언을 하거나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는 사람이 이제 브라운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은 주로 존 베시 당시 합참 차장입니다. 네. 존 베시 합참 차장은 바로 직전 해까지 한국에서 2년간 주한 유엔 군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 그리고 초대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쪽에 아는 장성들도 많았을 테고 네. 한국 쪽에 인맥이 두터웠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코멘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 당시 국제 정치 상황이
냉전 중에 이제 두 차례의 데탕트가 있었는데 그 2차 데탕트가 거의 저물어가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떤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 안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었지 않나. 냉전의 논리로 이렇게 바라보던 그렇죠. 거군요. 냉전의 논리로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5.16 쿠데타가 났을 때 미국이 최초에 했었던 활동은 뭐였었냐면 박정희가 좌익이냐 아니냐 바로 이걸 파악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한 미군이 주둔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이 생겼을 때 미군의 항상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미국 자국의 이익이었습니다. 네. 베트남전 때도 마찬가지였죠. 수차례 쿠데타가 있었지만 한 번 그 사람들이 베트남의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반부패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미국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미국의 이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전 논리 그리고 자국의 안보 이익 우선 논리 네네.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신군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동의해주고 지원해준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에 달하는 그 주한미군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 동맹국에서 정세 판단과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부에 집중되는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부가 자신의 영역에서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포함한 그 정치 외교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그들 스스로 없었기 때문에 네. 국방부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네. 사실 이 회의를 보면 첫 부분에서 존스 합참의장과 그리고 베시 육군 참모차장이 전두환에 대한 약간 회의를 제기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때 브라운 국방이 전두환이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해서 딱 끊고 전두환이 문제가 생기면 그 말하자면 큰 문제가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전두환을 이제 두둔하면서 전두환 중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한다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하죠. 네. 그런 가운데 또 뒷부분에 가서는 회의의 뒷부분에 가면 사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적어도 광주 상황을 무력으로 최종 진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문제는 광주를 완전히 무력으로 진압하고 난 다음에 전두환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서 이견이 다소 있었던 건데 첫 단계에서는 베시 육군 참모차장하고 존스 합참의장의 그 이견 가능성을 브라운 국방이 제지하고 묵살했고 그러면서 논의를 끌고 갔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브레진스키라든지 데이빗 앨런 부보좌관 이런 그 국가안보회의 쪽에서 약간 그 이견이라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국방이 그 경우에도 제지하면서 전두환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브라운 국방이 그 결론이었고 이것이 이 회의 자체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김희정 기자 그 발견했던 메모 또 위컴 전 사령관의 인터뷰 내용 여러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당시 미국의 시각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근거들 어떤 점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네, 일단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거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냐, 이게 가장 우선시 됐던 건데 좀 특이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당시 CIA가 굉장히 내밀하게 북한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현재 특이한 움직임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고요. 네. 그래서 논의가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될 거냐, 확산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이 북한이 쳐들어올 건지 말 건지만큼 이제 미국이 관심을 많이 쏟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은 막자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대한 만약에 조용히 그리고 빨리 이걸 진압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신군부의 어떤 무력 진압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미국의 시각이었고요. 또 위컴 장군의 시각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위컴은 아까 보셨듯이 빨리 끝난다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이제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네. 빨리 끝나주는 게 좀 이제 다행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주 밖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예. 당시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시민군이 기대하고 좀 원했던 미국의 역할과 너무너무 다른 지금 상황들이 지금 당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혹시 시민들의 그때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미국의 역할 어떤 그렇죠. 주문이 있었을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이 잔혹한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는 신군부에 대해서 미국이 꼭 인권 국가다 혹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적어도 우호적인 우리나라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전파시키고 수호하는 나라로 우리한테 강한 이미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죠. 네. 왜냐하면 신군부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는 거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그런 상황을 그래도 자제를 시키고 적어도 이런 억울한 상황을 그래도 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미국일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미국에 대한 접촉을 광주 쪽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가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네. 가령 예를 들면은 광주 천주교회 가톨릭의 추기경님 직접 나서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보려고 뜻을 전하고, 네. 또 우리에게 이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5월 27일 진압 작전을 앞두고 26일 날 윤상원 열사께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 대사관하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진압 작전을 좀 더 늦춰보려고 노력을 네. 하고, 그런 속에서 미국 코렐시호가 이렇게 배치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네. 시민들 사이에서 여기 도청 앞에서 골기 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이 미국이 이 사실을 지금 광주에서 어떤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전 시민들이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히 이야기가 되고 또 다들 그렇게 믿었었죠.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당시에.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들이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종 배반감 같은 것들이 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또 좀 더 충격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나 바람은 그랬습니다마는 당시 미국은 학살을 주도했던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화면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놀라운 거는 전두환에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두환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아닌 그 법과 질서 회복, 곧 안보, 즉 안보 논리가 압도하고 있었던 그런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한국의 대통령을 누가 앞으로 이 사람한테 한국의 정치를 맡겨도 되느냐 이거 판단하는 당시 회의를 놓고 보면요 유일한 기준이 시위 제압의 능력자다 이거였던 건가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시위 진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네. 이미 그 이전에 다시 말해서 12.12를 통해 가지고 전두환이 실권자로 부각을 했고 이 사람이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래 연장선상에서 그렇습니다. 판단이 있었겠다. 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은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보안사령관으로 이제 가고 나서 육군 수뇌부가 전체가 교체가 됩니다. 11.6 이전에 이제 육군 수뇌부가 교체가 되는데 당시 육사 5기였던 정승화 당시 그 육군 참모총장이 그때 가장 유력했던 육사 6기 유병헌 장군을 제치고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정승화 장군이 장태원 수경사령관이라든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또 이건영 삼군사령관 등등 여러 그 부대 지휘관을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로 이제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작 그 실병력을 지휘하는 제대급 지휘관들을 그 장악하지는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12가 가능했고 네. 그 12.12를 본 미국으로서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한국의 군부의 실력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인정해버린 그런 꼴이 됐던 거죠. 실제로 12.12 다음 날이었던 12월 13일 날 어떤 장군 하나는 그 미국 측에 가서 역구테타를 제안하기도 했고 네. 그러한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정보의 왜곡이죠. 네. 당시에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고 중앙정보부장 서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정보와 군 정보를 모두 한 손에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한반도를 관할하고 있었던 미국의 501 정보여단이나 그런 여하한 부대에도 전부 다 한국의 어떤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스스로를 미화시키고 이 사람이 아니면 한국이 불안정하겠구나라는 것을 미국에게 계속 주지를 시킨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이 밖에 그 플랜 메모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들을 다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위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들쥐 발언으로 굉장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 들쥐 발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보면 한국인은 들쥐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누가 지도자가 되든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과분한 민족이다라고 비하를 하는 말이었는데요. 네. 이 메모에서는 이 모태가 되는 발언이 좀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 국방장관이 한국인들은 승자를 따라갈 것이라고 발언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 죽어가던 그 광주 시민들은 사실 승자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실세인 전두환 씨에 반발하고 있었고 또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최소한의 민주주의였는데 사실 미국이야말로 승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 메모에서 관찰되는 사실이 아니라 미국 취재를 통해서 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친밀했던 미국 측 인사가 누군지 저희가 취재를 통해 또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존 배시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리고 밥 브루스터 당시 CIA 한국 지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와 군 측 인사들이 신군부와 굉장히 내밀한 정보 교류가 가능했다. 그리고 또 그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This makes the U.S. role even worse than I originally thought back in 1996. Korean aspirations for democracy simply did not matter to the United States.
네. 그 이전에도 플랜 메모 이전에도 5.18과 한미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에 나왔던 팀 체로 기자의 체로키 파일도 그렇고요. 또 5월 10일 백악관 회의도 이후에 그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요약해서 회의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거하고 이번에 이제 발견된 메모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보신가요?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은 백악관 회의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회의록이 공개가 됐었죠. 네. 그 날짜를 보면 5월 30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 네.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비밀 문서로 이렇게 분류되다가 팀 샤록 기자에 의해서 그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백악관 회의에서는 그 내용만 다뤄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미국이 굉장히 그 표현을 이렇게 약화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언뜻 이렇게 그 본질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를 읽어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저 메모에 의하면 네. 플래스 메모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선명하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느껴졌던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군사적인 관점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봤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의 위협이 없었다는 것을 미국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두고 신군부를 지원을 했던 것이죠. 네.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신군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그때 백악관 회의에서 보여지듯이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상자에 대한 정보를 60명 정도가 죽었고 4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한국 쪽에서는 그때 거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알 수도 없었거니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네. 플랫 자신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정확한 정보를 빨리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광주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했던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손금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런 점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두환에 대한 생각이 미국 생각이 사실은 이 회의록 자체 공식적인 회의록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마치 양쪽에 다 잘못이 좀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회의를 보면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광주 시위는 진압돼야 할 대상이고 진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신군부 전두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정 안 되면은 우리가 지상군까지라도 파견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저는 정말 그 대목에 가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네. 적어도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위협적인 수단으로 방어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동원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상군까지 지상군까지 파견한다는 파견한다. 것은 도대체 그 지상군을 파견해서 어떤 쪽에다가 총불을 겨누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정말 그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문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료로서의 어떤 가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5월 30일에 사후적으로 NSC가 요약한 보고서는 체로키 파일에 1996년에 이미 공개됐죠. 네. 근데 그 플랜 메모는 그 체로키 파일에 나와 있지 않은 세 가지 결정적인 진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이미 언급되었습니다만 4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광주의 거리마다 그 유혈이 낭자하고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브라운 국방이 한국 군부는 무력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전두환이 신군부에 정치외교적인 면죄부를 명확하게 부여한 적나라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장선에서 5.18 학살의 한 가운데에서 바로 그 시점에 전두환과 청와대까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위가 광주 밖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유사시로 규정하고 거기에 해군 공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 파견하는 문제는 그 NSC 그 체로키 파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상군을 파병해서 신군부의 대민 군대 투입으로 전방에 생길 공백을 포함해서 공백을 메꾸는 걸 포함해서 신군부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 이것은 그 NSC 파일에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작성되면 사후적으로 요약하면서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취재진께서 정말 잘하신 게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을 추가로 인터뷰를 해서 이 플랜 메모에서 확인된 미국의 유사시 지상군 파병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낸 거예요. 그 목적이 단순히 한국 군대의 추가적인 대민 군사 투입으로 생기는 전방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꿔준다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봉기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미군 투입을 해서 신군부의 진압작전을 돕겠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미군정 시대에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3세계에서 군부 정권들과 군부 정권들을 돕는 그 배후 세력으로 존재했던 그 양상은 물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거는 이런 양상은 이런 것까지 계획했다고 하는 양상은 굉장히 저로서 정말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추가한다면 네네. 이 체로키 파일에 드러나지 않는 이 플랜 메모의 가 새롭게 명확히 해주는 부분은 이 결정적인 최고 정책 회의에서 군부 수장인 브라운 국방이 논의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 사람이 주도해 나갔다는 거. 이것은 그 전에 어떤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인 시점에서 열린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회의의 그 구체적인 논의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문서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소중한 이 자료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짧게 우리 두 분 한번 제안 들어보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앞서서 이미 아주 분석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보태거나 할 것은 없고요. 이번에 네. 광주 MBC에서 취재한 그 내용들이 정말 녹취록에 버금가는 아주 귀중한 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낙서도 있고 이렇게 그림도 있고 하고 그런 자료를 발굴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광주 민주항쟁을 더 연구할 학자들 그리고 더 연구를 해야죠.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학자들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항쟁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반미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작점과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희정 기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례적으로 전문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전문 공개를 한 이유는 물론 첫 번째로는 시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취재를 하다 보니 5.18에서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많은 중요한 자료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과 또 언론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료 발굴에 좀 멈추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어쩌면 영영 묻혀버릴지도 못할 소중한 메모 발견, 새로운 발견이라는 단순한 의미에 그치지 않고요. 5.18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또 한미 간의 관계도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좌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